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문상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메가로이어스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게 되었고요. 저도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변호사 시험 1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 회계사로서 이제 세무 업무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업무 쭉 하다가 이제 로스쿨을 들어갔고 이제 현재는 이제 소송 등 뭐 법률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제 왼쪽 먼저 보시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 이제 올해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보시면 기본 이론 강좌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판례 및 사례 강좌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이제 듣고 계시는 강좌는 이제 기본 이론 강좌고요. 기본 이론 강좌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조세법의 체계라든가 조세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기본 이론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여름이나 뭐 가을 정도에 이제 뭐 8월이나 9월 정도에 판례 및 사례 강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강좌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학습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중요한 판례라든가 최신 판례 또 뭐 사례라든가 또 기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뭐 사례 중심으로 같이 학습을 해볼 거고요. 이제 이 강좌에서는 답안지 작성 방법이나 뭐 답안지 작성 스킬에 대해서도 같이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 이론 강좌에서 뭐 특별하게 막 기본 이론만 강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이제 판례라든가 뭐 중요한 사례들, 기출 문제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제 뽑아서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세법 자체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암기는 하지 마시고 조세법 체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뭐 일단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이제 뭐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암기 이런 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암기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부량이 자연스럽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 많아지고 또 쉽게 지치고 또 하고 있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암기는 가급적 지양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 자체가 이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강의도 들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걸 너무 암기 위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변호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기억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아는 조세법이나 다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뭐 그냥 단순한 암기 하시기보다는 그런 이 과목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조세법에 한해서는 조세법의 체계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뭐 강의 일정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네 가지 법률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국세기본법, 두 번째가 법인세법, 세 번째가 소득세법, 네 번째가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 네 가지 법률이 현재 변호사 시험의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뭐 세법 하면 요 네 가지 법률 말고도 뭐 잘 아시는 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 여러 가지 세법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 시험의 출제 범위는 이 네 가지 법률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조세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세법을 여러분 수험생들께서 얼마나 선택하시는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러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선택 비율이 낮은 게 바로 조세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세법도 업무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있고 좋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실무에 있어 보면 조세법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한테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 뭐 조세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많으시고요. 또 변호사협회나 이런 데서 조세법 강좌를 이제 교육 강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강좌들의 조세법 강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강좌고요. 또 가보면 항상 다 뭐 만석이거든요. 그래서 조세법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또 안 할까? 그리고 또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분들이 뭐 기존의 전통적인 송무업무만 고수하기보다는 이제 기업체, 뭐 사내 변호사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시잖아요. 근데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특성상 그 조세 또 뭐 회계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에 대한 수요는 실제 실무로 나와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 비율이 낮은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양이 많다는 겁니다. 조세법이 선택 과목이잖아요. 이게 주요 과목이 아닌데 너무 선택 과목 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공부하기에는 관심은 있지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선택 과목 선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조세법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변호사분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변호사도 전문화 시대다 이런 걸 많이 강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세 분야는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세법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조세법을 할 수 있으면 또 조세법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조세법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조세법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면 굳이 뭐 전문화 이런 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양이 많고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세법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범위는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 시험 범위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회계사 수험서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네 가지 법률 중에서 뭐가 양이 제일 많으실 것 같으세요? 보시면 법인세법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제 말 그대로 법인, 뭐 주식회사, 우리 뭐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1년간 결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한마디로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라든가 그 세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또 법인세 신고 납부 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법인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법은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은 이제 법인세법이 이제 법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득세법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그러니까 즉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소득세법은 이제 그러한 개인들이 내는 뭐 사업소득세라든가 우리가 월급을 받는 뭐 근로소득 관련해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또 어떻게 세액을 산출할 거며 그다음에 그러한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 및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바로 소득세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 다음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이 많은 게 부가치세법이에요.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의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가세하는 세금인데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들이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셔오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밥을 먹게 되면 그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이제 그 영수증 보시면 밑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가가치세가 세 번째로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국세기업법이 제일 양이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세목이잖아요. 하나의 구체적인 세목입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세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인세처럼 구체적인 세목은 아니고 이러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원칙 혹은 뭐 규정들,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국세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법률 쪽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완전히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헌법이라는 게 이제 되게 추상적이고 각 이제 법 위의 법이라고 이제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헌법의 비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요 세 가지 법률 또 다른 법률을 다 간환하고 통합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보면 회계사 이제 수험생들은 뭐 세무사 수험생도 마찬가지고요. 세법이 주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이 그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양은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순서가 국세기본법 먼저 공부를 해요. 국세기본법은 말 그대로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서 그냥 세법이 대충 이렇다. 그냥 세법 전체적인 뭐 원칙이나 세법 전체를 관할하는 규정들은 이거다. 그래서 간단히 몸풀기식으로 그냥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회계사 수험생들은 회계사 시험에서는 법인세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부가세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양이 되게 두꺼워요. 뭐 20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법만큼은 아니라도 민법에 뭐 필자가만큼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들이 요 세 가지 법률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 순서도 국세기본법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공부를 한 다음에 요 세 가지 법률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회계사 혹은 세무사 수험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변호사 시험 지금까지 기출문제 이제 분석해 보면 보통 가장 많이 출제된 쟁점이 뭐냐면 바로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들이에요. 뭐 실질가산의 원칙이라든가 제척기간, 소멸시효 이런 부분들은 쟁점이 다 국세기본법 쟁점입니다. 이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이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 그 다음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나머지 배점들을 차지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반반씩 나오는 걸 보시면 뭐 15% 정도로 제가 적을게요.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물론 이 부가가치세 자체가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세목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법률을 통합하는 관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란 문제는 나오죠. 부가가치세.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답안지에 현출시켜야 할 쟁점은 바로 이 국세기본법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160점이잖아요. 선택 과목이. 그래서 조세법 보시면 크게 문항이 두 가지로 나와요.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이 나오는데 이 문제 하나당 80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전부 다 국세기본법 관련 쟁점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에서는 한 뭐 40, 50점 정도, 나머지 한 3, 40점은 또 국세기본법이 나오고요. 나머지 한 4, 50점 정도가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 관련 쟁점이 나옵니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보시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국세기본법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이 양이 제일 많다고. 그쵸? 근데 국세금법이 우리는 국세금법을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국세금법 자체는 그렇게 양이 많은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국세금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또 선택해서 쟁점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이 세 가지 법률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런 세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다음 세무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이제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왜냐하면 그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 계산을 해서 이 문제에 그 문제에서의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이제 나와서 업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 관련 업무에 대해서 내가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세액이 얼마인지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는 회계사, 세무사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조세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그러한 세금이 뭐 이제 가세관청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부과 처분이 내가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냈다. 법을 오해해서 법에 무지해서 이제 그러한 다툼, 분쟁 같은 게 변호사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서는 조세법 시험 본다고 해서 딱히 계산기를 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치세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획기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쟁점들, 변호사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을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조세법 자체는 물론 양이 많고 그런 법률은 많지만 변호사 시험에서 조세법은 결코 양이 많은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만 더 드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선택 과목을 공부하실 때 보통 마음가짐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그냥 과락만 면하자. 중요한 거는 기본 과목, 뭐 민사법, 이런 형사법 이런 기본 과목들이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험생활 1년간 수험생활 하시면서 공부량을 이제 공부 시간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물론 민사법, 형사법, 뭐 공법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제 생각엔 선택 과목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선택 과목 꼭 조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과목 배점이 사례형만 나오는데 160점이에요. 그쵸? 160점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민사법은 워낙 양도 많고 그렇지만 형사법 기본 과목 중에 하나죠. 요게 사례가 200점입니다. 약간 삘뚝이 됐네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 이게 200점과 160점 차이예요. 근데 형사법을 양이 많나요? 아니면 선택 과목 양이 많나요? 형사법 양이 훨씬 많죠. 공부할 것도 훨씬 많고요. 그런데 사례 점수만 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이제 형사법에는 기록형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게 100점인데 요거 두 개 합쳐도 50%가 넘는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사례형이나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그대로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로서 이렇게 채점을 해서 당당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준 편차의 특성상 이 60점, 60%를 맞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상위권이 넘어야 평균 60점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형사법에 하위권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평균에 근접하신 분들이 60점을 넘게는 엄청난 1년 안에 그렇게 역전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로스쿨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은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딱히 뭐 미리 선행학습 이런 게 돼서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관심 있는 과목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점수를 훨씬 더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어떤 걸 집중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선택 과목도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갈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호사 시험만의 특성, 또 이런 선택 과목에 점수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OT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본업은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국세기본법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한테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막 말씀드리고 해봤자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척기간,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산일은 법인세법, 뭐 소득세법, 신고기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근데 법인세 신고기한 자체를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 이런 얘기 해봤자 이해되시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르게. 그래서 법인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법 공부하시고 부가세법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국세기본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다 같이 정리하는 형태로 기본이론 강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부가세법은 아직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았고요. 제 생각에는 뭐 아직 법인세, 소득세에서 낼 게 많은데 굳이 막 부가세에서 단독으로 내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 생각엔 부가세법은 그냥 간단히 이런 개념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강의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학문을 추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교수님들이 쓰신 뭐 훌륭한 책들보다는 뭐 논리 흐름이나 이런 게 그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들, 쟁점들을 어떻게 여러분께 이해시킬 건지, 그리고 각 쟁점들에 대해서 뭐 사례나 판례들을 같이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쟁점들을 같이 이해하시고 사례를 적용시켜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안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보시면 법인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식회사 대부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아니면 유한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내는 법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그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럼 이제 법인별 납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인의 종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들이 있어요. 내국법인은 이제 말 그대로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내국법인을 보시면 되고요.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가 쉽게 말하면 본사가 외국에 있는 거예요. 뭐 애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본사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 또 나누셔야 돼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얻은 수익을 주식회사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그 수익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리법인이고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이제 민법 총칙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총칙이 나오는 비영리 재단, 비영리 사단,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게 이제 비영리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법인 중에 영리법인은 국내 원칙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아요, 휴대폰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팔 거 아니에요. 외국. 실제로 이제 그런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들은 외국에서 파는 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파는 수익들, 외국 사람들이 삼성 휴대폰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세관청이 가세할 수 있느냐? 이건 당연히 가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법인이니까. 그래서 국외 원적 소득에 대해서도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영리성을 목적을 하는 법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비영리 법인들이 자기 비영리에 관한 고유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비영리니까 그 부분에서는 가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상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 이 주자 대표회의 보면 그거는 비영리 단체인데, 보시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뭐 알뜰 시장을 연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어린이집 다 있잖아요.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거는 수입 사업이에요. 수익 사업. 아파트 자체의 그 고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소득, 거기에 대해서는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이제 국내 원적 소득 중에 일정한 수익상에서 발생한 소득, 이게 납세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이제 국내 원적 소득에 대해서만 가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을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가세관청이 이제 가세권이 있는 거고요. 뭐 아이폰을 뭐 다른 나라에 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세관청이 간섭하고 거기에 관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 사업에서만 발생한 소득, 그것도 당연히 국내 원천 소득이겠죠. 그래서 아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법으로서 이제 국가 지방단체는 법인이지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뭐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이렇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번 보실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제일 뒤에 보시면, 제 강의한 제일 뒤에 보시면 제가 서식 같은 걸 좀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 강의한 이제 제일 뒤에 쪽 보시면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학교표 말고 그 앞쪽 보시면 법인세 가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입니다. 제가 이 서식 보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이해하시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서식은 이제 법인세는 세무 이제 뭐 신고를 할 때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 같은 거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요. 근데 세무조정 계산서에는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서식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에요, 책. 이렇게 뜨거운 책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서식은 이제 법인세 신고서겠죠. 신고서는 세액이 얼마 나왔다, 그래서 이만큼 신고한다, 이거고요. 그 세액에 나오는 가정,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법인세 가세표시 및 세액조정 계산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식이냐면, 이 서식을 많이 안 넣잖아요. 세무조정 계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무조정 계산서 이 서식을 안 넣으면 무신고로 봐요. 무신고. 신고가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법인세 신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서식을 보면 대충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서식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위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제일 위쪽 보시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산 당기순이익인데, 당기순손익이네요. 손익. 여러분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세금, 뭐 조세 쪽 업무를 하려면 회계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회계를 과연 어느 정도만큼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계라는 이제 세무제표는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이게 예전에는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서식 몇 가지 이제 재무제표 더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이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있잖아요.
12월 31일 그날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의 상황, 현황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채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 12월 31일 날 채권이 얼마 남아 있느냐, 12월 31일 날 채무가 얼마 남아 있느냐가 이 표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채권 얼마 남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12월 31일 그 사업년도 말일자 현재의 채권 채무, 그다음에 자본 이게 얼마 남아 있는지가 이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상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12월말 법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월말 법인은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이 사업년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게 매출이겠죠. 이 매출 금액은 1년 동안 그 회사가 번 그 수익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을 얼마 썼는지, 매출원가가 들어갑니다. 이건 매출원가는 이제 매출에 직접적으로 상대되는 그 대응되는 제로비라든가 뭐 기타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판관비는 뭐냐면 이제 사업과 관련은 돼 있어요. 근데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로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판매비와 부대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업의 수익, 영업의 손실, 영업의 손익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영업과 관련된 걸 적는 거예요. 근데 영업의 손익은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뭐 우리 같으면 이자 비용, 이자 소득, 또 고정자산, 뭐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장치 파는 게 그 법인의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기계장치를 팔아가지고 나온 뭐 처분 이익, 처분 손실, 뭐 기부금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법인세 비용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기 순이익 혹은 손실이 나옵니다. 자, 여기 표시 세무조정, 세액조정 계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무는. 그래서 회계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원래는 세금을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입금과 송금이 있어요. 자, 회계상으로는 우리는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잖아요. 세무상으로는 입금이에요, 입금. 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세무상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무상 비용은 송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뭐 거래, 1년간의 거래를 다 봐서 이게 세무상 입금에 되는지,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입금에 해당되면 입금에 넣는 거고요. 입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서 송금에 넣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래 하나 다 따지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당기순손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당기순손익을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밑에 보시면 소득조정 금액들이 있어요. 그쵸? 소득조정 금액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뽑은 거죠? 뭘 기준으로 해서?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회계 기준보다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세액 매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세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소득조정,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뽑은 금액이에요. 근데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이 똑같은 거는 굳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은. 그건 그대로 놔두고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이 다른 부분, 그거를 세부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거래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접대비 같은 거 많이 아시죠? 접대비는 판관비가 제가 말씀드린 판관비의 한 비용 항목이에요. 근데 접대비라고 해서 뭐 술 마시고 이런 것만 접대비가 아니고요. 이제 접대비는 우리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아니면 뭐 특정 거래처에게 뭐 사례금을 줬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다 접대비 들어가요. 접대비가 금액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 좀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접대비는 기업회 기준상 다 웬만하면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회사 영업 관련 쓴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접대비를 내가 1억을 썼어요. 기업회 기준상으로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비용을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무상으로는 이 접대비라는 게 우리나라가 좀 접대 이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너무 인정해 줘 버리면 이게 절세 효과가 발생해 버리니까 너무 이거를 막 사회 뭐 이런 것 쪽에 막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상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계산하는 건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 두드려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나와요. 아마 그래서 접대비 한도가 3천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세무상으로는 3천 더 벗어나는 거는 절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접대비를 회계상으로 1억을 썼지만 세무상으로 3천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무상으로 비용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3천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빼주면 7천. 이걸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송금 불산입 7천을 세무조정함으로써 이 세법과 기업회계 중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금 산입은 송금 불산입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비용을 어차피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굳이 차이를 두실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이걸 왜 뭐가 뭐냐 이걸 아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입금 산입 요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7천이.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세무조정사항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조정사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합계액이 입금 산입, 송금 산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이게 세법상으로 단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가감한 금액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이거는 기부금은 또 세무 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세무 조정이 끝난 뒤에 한도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상으로는 기부금 한도 초과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무조정 끝나면 이게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각 사업연 소득금액 설명드렸는데 이게 바로 단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거쳐가지고 나온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제 이율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빼주면 그게 가세표준이 돼요. 법인세 가세표준. 근데 뭐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이율결손금은 뭐냐면 회사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매출도 없고 비용만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요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은 0이고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썼으니까 그 비용만큼 결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손을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실제 회사가 몇 년 지나서 이득이 났을 때 이 과거에 잡아놨던 결손금을 써먹습니다. 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해결손금은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세표준이 나오죠. 그럼 가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기준으로 합니다. 2억 200억 기준인데요. 뭐 세율도 굳이 모르셔도 돼요. 2억 200억 기준인데 여기 2억 미만은 10%, 넘으면 20%, 2억 200억 넘으면 22%입니다. 이렇게 세율을 여기다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이게 세액이에요. 세액. 법인세액.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액이 나왔다고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왼쪽 부분 제 아래쪽 보시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공제감면세액이 뭐냐면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이 또 들어가요. 이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세액에서 직접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세금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잘 찾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상으로는. 근데 중요하지만 이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법인세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들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그 특례제한법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시험 범위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구세금법 말씀드렸죠. 조세특례제한법은 안 들어가요, 여기에 시험 범위에.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오시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다시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만큼 각 사업년도 소득은 법인이 일정 사업년도에 얻은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 아시겠죠? 입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상 수익을 입금이라 표현이라 하고요.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송금은 세무상 비용, 그걸 송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법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금의 총액에서 송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차이나는 부분만 세무조정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용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공제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법인세는 우리나라 사업연도를 무조건 정하나요? 무조건 뭐 국가가 정하나요? 법률에 정하나요? 아니죠? 예, 정관에서 정합니다. 정관에서 법인의 자기 사업연도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12월 말 법이기는 하죠. 12월 말 법인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12월 말 법이 아닌데도 꽤 있어요. 뭐 금융권 같은 경우 3월 말 법인도 꽤 있고요. 또 제가 봤던 외국계 뭐 회사는 막 7월 말 법인, 막 이상한 그 월수 법인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12월 말 법인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에도 당연히 12월 말 법인으로 아마 출제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납부기한은 이게 보시면 법인세 2페이지 제 위쪽 보시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12월 말 법인은 당연히 12월 31일이 종료일이겠죠? 12월 종료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언제겠어요? 2015년도 사업연도는 2015년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3개월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은 2016년 3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기한은 그 자체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뭐 제척기간을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구세금법상에서 경정청구를 제도라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할 때 그 기산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에요. 그래서 3개월 뒤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표현 중에 하나가 결정과 경정이 있어요. 이제 결정 혹은 또는 경정 이런 말들이 국세기본법 각 세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납세자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납세자가 알아서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죠. 그리고 신고납세 제도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납부하면서 그대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니까 나중에 근데 이제 법인세를 잘못 냈어요. 그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 잘못 냈으면 이거 그대로 냅두나요? 아니죠. 예, 이제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나 조치를 이제 가세관청이 취할 거 아니에요. 잘못 납세를 했으면. 그럼 가소납부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이제 얼마 더 내라 이렇게 처분을 내립니다. 그게 경정처분이에요. 경정처분. 그러니까 이거는 경정처분은 납세단에 신고를 해서 이미 확정된 납세 의무를 변경하는 처분이 경정처분이고요. 그 세액을 증가시키는 거에 증액경영처분. 그 세액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감액경쟁처분입니다. 대부분은 증액경쟁처분이겠죠. 뭐 가세관청에서 세금을 내려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증액경쟁처분하고 감액경쟁처분은 뭐 나중에 국세경법에서 배우시겠지만 굉장히 그 효력도 다르고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국세경법에서 배우시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세관청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는 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신고로 했어요. 무신고. 법인세는 납부세가 없어도 신고하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국가는. 얘가 법인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액이 없으면 세액이 없다. 결손 났으면 결손이 났다. 이렇게 그걸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신고. 무신고 됐으면 가세관청이 카메 놔두진 않죠. 자기가 이제 봤을 때 세액이 있는 것 같은데 무신고가 됐다. 그러면 처분을 내립니다. 이건 이제 처음으로 가세관청이 처음으로 내린 처분이에요. 그걸 결정이라고 해요. 결정.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세관청에서 그걸 보고 다시 판단을 내려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결정이에요, 결정. 왜냐하면 정부가 부과를 할 때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속세라든가 증여세가 신고하는 거는 확정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납세자의 뭐 협력행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서는 잠깐 이게 기니까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같이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